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사실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거죠. 이제 예고가 된 거니까 향후 10년 내에 저는 사건 사고가 하나 크게 터질 거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지갑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한두 개 터지면 그때부터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다 교체해야 돼, 큰일 났어, 우리 은행도 털리게 생겼어,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는 진짜 빠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자 관련된 통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내년 6G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양자 컴퓨터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양자 컴퓨터 분야 중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는 다들 하드웨어만 보고 있어요. 원래 하드웨어가 없으면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하드웨어가 나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초기에는 맞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 양자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은 사실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학 분야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우리 ETF 같은 금융권이라든지 등등등이 이제 고객이 돼서 이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하면서 더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응용하면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만 많이 부각이 돼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용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분야가 점점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크게 보면은 양자 하드웨어 분야하고 양자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양자 보안 분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양자 하드웨어 부분이 일단 초기에는 가장 관심을 끈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 열기가 많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양자 하드웨어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도 많이 하고 인수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양자 소프트웨어 쪽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좋은 회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개가 돈도 있고 기술 개발도 많이 하게 되면 좀 지나면 실제로 1000큐빗 이상 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보안을 진짜로 위협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제일 커요. 양자 보안 시장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시장을 전부 갈아엎어야 돼요. 장비에서부터 표준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장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안보 문제하고 걸려 있어요. 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레이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 같은 거를 생각을 이제 상정을 해놓고 보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면은 그 암호 깨는 거로 컴퓨터가 시작됐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이 딱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감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예 이거 해킹이 안 되게 하려면은 양자 통신으로 가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 통신이 얽힘이라는 현상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미 이론이 확립이 돼 있고 아주 작은 수의 큐빗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어요. 이 양자 보안 쪽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중첩 말고 얽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현상인데, 이것도 이게 뭐냐 하면 A하고 B하고 이제 일종의 양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쌍의 장갑이나 양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큐비트가 얽힘의 상태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이 두 개 한 쌍이거든요. 이 두 쌍은 한쪽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쪽의 상태가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 변해요. 예를 들어 0과 0으로 만들어 놓거나 1과 1로 만들어 놔서 똑같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0과 1, 1과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달까지 태양까지 우리가 8분 17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태양까지의 그 통신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주 통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특징상 관측을 하면 붕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화돼요. 통신이. 해킹이 불가능해요. 들어가면 해킹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작업으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중계를 해서
한 큐빗 한 큐빗을 얽힘 현상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끼리 소통이 되면 감청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 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미시우스라고 이제 인공위성 띄워서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셋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도 땅덩이가 크니까 이 둘이 동시에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몇 큐빗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좀 복잡하게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양자 인터넷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쟁과 관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투자를 해요. 이 분야는. 중국이 그만큼 갔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뒤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많은 돈과 이 장비를 투입을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도 달파라고 원래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핵전쟁이 나면 사실은 중계기에 해당하는 그 파트들을 다 깨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통신망이 마비가 되니까 통신이 마비가 되면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그물처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박살나고 저기 박살나도 이 망 자체는 살아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터넷을 개발을 했다가 이제 이게 보편적인 사회적 이득이 크니까 일반에 공개를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터넷의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다른 점이 국가보다 민간 기업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국가에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주겠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득을 바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이 들어가게 되면 양자 보안하고 양자 통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양자 보안하고 양자 통신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분야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양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전도 방식도 있고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중성 원자나 광자 방식,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학적 큐비트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초전도 방식이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초전도 방식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요. 만들기가 제일 쉽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드바이즈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큐빗짜리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SOP가 공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절대 용도까지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초전도 방식으로 일단 대신 이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대빵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껏해야 수십 큐빗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하여튼 초전도로 시작은 했지만 이건 돈이 많이 들고 진짜 절대 용도까지 내리는 배보다 배꼽이 사실은 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진공관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컴퓨터들 보시면 그냥 건물 하나가 컴퓨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꼴이 나요, 지금은. 저 초전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있으니까 그 애니악 같은 컴퓨터도 있으니까 우주 탄도 계산도 하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쓸 데가 있으니까 알고리즘도 만들고 이러다가 조그만 컴퓨터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초전도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가 이온 트랩 방식. 여기가 이게 잘못되어 있네. 컨티뉴움이 여기 광자 쪽입니다. 아이온큐가 제일 유명하죠. 예, 오류율이 낮은 편이고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아이온큐는 논리적 큐빗을 굉장히 중시해서 얘기를 하는 회사고 이 두 개가 지금 현재는 가장 증명돼 있고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이 두 개는. 그래서 최근에 중성원자 방식이나 광자 방식이 뜨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뭐다? 비상장 회사들. 마치 지금 루닉같이 다들 여기서 이제 폭풍우처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세계적인 회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쪽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보다 비상장인데 뭔가 이 기술적인 증명을 한 다음에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확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그 스타가 될 만한 데를 미리 알아보고 M&A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상학적 큐비트 방식인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발표를 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 마요라나 원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큐빗수를 이게 진짜로 된다고? 이게 만약에 되면 신물질 갖고 해야 되거든요. 반물질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된다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올 초에. 근데 제가 아는 물리학자분들은 저 사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아직 불완전한 거를 그냥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영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컨티뉴움에 아까 전에 티킷 같은 거 말씀드렸고, 자파타 컴퓨팅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 회사는 아마 최근에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경쟁에서 좀 많이 밀려서. 클래식큐 같은 회사도 있고 계속 나와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AI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 같은 게 대표적인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쓰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운영체제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를 더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개발 환경을 같이 제공을 하거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잖아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애저 퀀텀이라고 애저에 퀀텀 연결하는 플랫폼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은 브라켓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얹었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빅테크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IBM 같은 경우에 이 키스킷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키스킷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거라서 그 물리학자들이 주로 프로그래밍 한다 그랬죠. 이걸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생태계가 지금 제일 커요. 그래서 IBM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IBM의 키스킷이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구글은 CIQ, CIIQ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얘기하는 게 이게 하드웨어 제어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글다워요. 구글은 최근에 구글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실 텐데, 그게 이제 TPU를 중심으로 해서 최적화를 엄청 잘하거든요.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때 구글이 일반적인 다른 경쟁자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나 연산 속도나 이런 게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아요. 왜? 엔지니어링에 특화돼 있으니까 최적화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썰큐 같은 경우엔 그래서 구글의 플랫폼에 하드웨어 제어까지 다 가능하게 해놔가지고 뭐랄까 효율을 훨씬 좋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글이 이걸 많이 밀어붙이는데, 반대로 이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파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고 있고요. 양자 보안 분야는 크게 봤을 때 한 3개 정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암호가 다 깨질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암호를 양자 내성 암호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를 할 때 이 표준화는 하여튼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니스트라고 그 미국의 국제 표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암호화 표준 같은 것도 발표를 하거든요. 이 양자 내성 암호 표준 4종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차기 네트워크 시장이 다 바뀔 거거든요. 네, 그 시장으로 바뀐다고 쳤을 때 이제 이 소프트웨어만 갈면 되는 게 아니고, 양자 내성 암호를 지원을 하려면 하드웨어 스펙이 마치 우리가 2G에서 3G 옮겨가고 3G에서 4G 넘어갈 때 반도체 다 교체하고 폰을 다 바꿨잖아요. 그 비슷하게 지금 정해진 양자 내성 암호를 지원하려면 기존 통신 장비의 스펙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존 통신 장비를 다 갈아엎어야 돼요. 네, 근데 한 번에 갈아엎으려니 너무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그 새로운 통신망 인프라를 하나둘씩 깔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높은 종류들을 이쪽 망을 쓸 수 있도록 이전을 시키고, 기존 망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아마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양자 내성 암호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되게 중요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통신 분배 방식, 통신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방식을 우리가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양자 키 분배. 양자 키 분배에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이 관련된 기술들은 놀랍게도 한국이 제일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을 위시로 해서, SK텔레콤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ID 컨티크라고 스위스에 이쪽 관련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연구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오래전에 인수를 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갤럭시 Q라고.
예, 스마트폰도 삼성이랑 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자 보안 암호 관련된 것들이 그 양자 컴퓨터도 없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은 필요가 없는데 좀 과하게 만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흥행에 실패를 했는데 그 아이디 컨티크를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하고 지분 교환을 했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SK 스퀘어가 절반, SK텔레콤이 절반 갖고 있었는데 아이온큐가 이 그 아이디 컨티크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용화가 되면 이거 앞에 있는 양자 보안을 해야 되니까 이 관련된 시장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로 내가 그 창을 만들면서 방패도 같이 팔고 싶은 거지. 방패는 근데 SK텔레콤 기술이 좋으니까 얘네의 그 아이디 컨티크를 쫙 인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 주식 가져가라 해서 주식 교환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하고 SK 스퀘어가 아이온큐 지분을 갖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의 도시바가 잘해요. 일본의 도시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자 역학 기반의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 만드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빨리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시장이 빨리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깨질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뭐 장비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회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한 3가지 정도 분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양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주요 산업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분자 상호작용의 시뮬레이션이 수년에서 수시간으로 단축이 되니까 신약 개발 과정이 굉장히 단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신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전지, 뭐 고강도 구조물, 장수명 배터리, 촉매 물질 이게 다 지금 난제들이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투자를 요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하나만 나와도 게임 체인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지금 제일 가끔 갖고 있고 양자 컴퓨터도 시대마다 투자 대응 전략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투자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연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는데 제 느낌에는 이 정도 스케줄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연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대략 2025년부터 28년까지를 NISQ 시대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NISQ는 뭐냐 하면 노이지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노이지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류율이 퀀텀 완벽하게 오류를 잡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은 대충 수십 큐빗에서 수백 큐빗 정도 되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그 양자 컴퓨터의 스펙이 한 요 정도예요. 그래서 노이즈 취약성 해결하고 수백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를 NISQ라고 불러요. NISQ 시대에는 양자 컴퓨터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AI가 들어가 있는 고전 컴퓨터를 같이 써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라고 부르고 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사실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GPU와 함께 양자 결합해가지고 양자는 이제 클라우드로 주로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양쪽에서 최고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빅테크들은 이미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도 같이 넣어가지고 연결해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NISQ 시대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인데 그 NISQ 시대가 대충 지금부터 한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주목할 만한 산업이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현재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IBM의 존재감은 굉장히 미약하죠. 아마존이 세계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구글이 3위. 이 셋이 합쳐 3분의 2거든요. 전체 시장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IBM은 오라클보다도 낮으니까 오라클이 4등이에요. 오라클이 4등인데 한 4%, 5% 이 정도 언저리 하고 IBM은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IBM이 말씀드린 것 같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역사도 길고 많이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IBM 같은 경우에는 큰 장점이 미국의 국방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공공 프로젝트를 좀 따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BM이 퀀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양자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런 그 클라우드 시대에 대응하면서 뛰어들고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IBM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긴 해요. IBM이 처음에 스타트는 항상 하는데 시장을 장악한 적이 없어요, 이 회사가.
언제나 하다가 뭔가 상용화 부분에서 막혀. 예, 그게 IBM의 역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결국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게 편한데 굳이 이걸 다 이사를 가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양자 개발 환경 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 그 자체보다 이제 예고가 된 거니까 향후 10년 내에 저는 사건 사고가 하나 크게 터질 거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지갑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한두 개 터지면 그때부터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다 교체해야 돼. 큰일 났어. 우리 은행도 털리게 생겼어.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는 진짜 빠르게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안 암호 시장이 커질 거예요. 기존 암호 체계가 위협받으니까 양자 내성 암호나 아까 말씀드린 양자 키본비 기술이 중요하게 부상을 할 거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클라우드가 확장이 되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도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한 세 가지가 단기적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미 트리거는 좀 나왔어요. 네 종이 확정이 돼가지고 니스트에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데 이거에 대한 발표가 지금 났고요. 3종, 4종이 나왔고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내년에 2026년 5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GPP라고 무선 쪽에 통신 관련된 그 세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내년 5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5G잖아요. 지금 최신 무선 통신 네트워크 표준이 5G거든요. 6G가 내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6G는 이미 뭐 많은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주 통신 그 위성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위성 주권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가 대단해요. 어떤 면에서. 스페이스X로 수만 개의 지금 위성을 깔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우주청 해가지고 인공위성 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그 안테나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자 관련된 통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내년 6G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럼 PQC라든지 이런 것도 양자 내성 암호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양자 통신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일종의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빅테크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 클라우드 고객 매출을 아마 발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회사가 제일 대표적이었는데 아마존이 이런 클라우드 시대에 제일 처음 진입을 해서 2010 한 4, 5년 될 때까지 2009년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5년 정도를 매년 수천억씩 적자를 내면서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회사 망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 AI 그 버블 그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그랬는데 언제 아마존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디지털 최고봉의 회사로 전환이 되냐 하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존이 클라우드 부분을 따로 떼내서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해요.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쯤에. 그러니까 장막 안에 갇혀있던 같이 집계하던 애를 디지털 서비스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서비스를 클라우드 부분을 AWS 따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흑자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회사가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마존이 그냥 멀티플이 달라지면서 회사가 확 전환했거든요. 지금 현재 양자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양자 관련된 매출이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냐 하면 이 회사들의 클라우드 매출 그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마 클라우드 매출이 100이면 1도 안 될 거예요. 되게 작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좀 커지게 되면은 얘네들 중에 자신 있는 애가 아마 누가 자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는 애가 예를 들어 클라우드 매출이 100인데 양자가 한 10 넘어갔어. 그러면 양자가 좀 볼륨이 돼서 따로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자 클라우드 매출 따로 아마 거기에 섹터를 넣어가지고 발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그때 이제 양자 누가 지금 제일 잘한다. 누가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번대더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게 앞으로 향후 한 3, 4년에는 제일 중요할 걸로 봐요. 그리고 중기를 보면은 한 2032년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을 바꾸는 회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회사들은 빅테크들이니까 이 판을 제공하고 재료를 제공하는 회사지 각각의 그 영역을 바꾸는
바꾸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나 배터리 소재나 금융 쪽이 제일 활용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 중에 여기 기존 회사들 중에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신약, 엄청난 신약을 딱 나왔다고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쪽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자동차나 뭐 2차 전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 데에서 신소재 설계 및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 우리는 양자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에서 새로운 ETF 상품을 딱 내고 뭐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양자의 어떤 위험에도 보안도 그렇고 새로운 상품도 그렇고 우리가 금융에서는 원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산업 분야에서 양자를 잘 활용해서 돌파를 하는 회사가 등장을 한다면 그 회사들을 또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양자 우위 같은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쓸데없는 계산에 양자 우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나 배터리 소재나 금융 같은 데에서 실제 분야에서 다른 AI나 일반적인 그 컴퓨터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양자적 우위를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뤄냈다. 예를 들어 뭐 유한양행이 그런 걸 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신약 만들던 회사가 아닌 거예요. 완전 혁신 신약 개발 뭐 이런 회사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일단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류들이고 또 한 개는 이제 이때쯤 되면 수천 큐비트 나오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보안 관련된 어떤 방안도 결정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에는 이게 이제 안보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자 인터넷을 깔아야 돼요, 사실상. 그러면 그 B2G 사업이 커질 걸로 봐요. 진짜 정부가 지금은 탐색 쪽에 하면서 AI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써버린 AI 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쏘버린 양자 이런 거 할지도 몰라요. 예, 그런 거라면 왜 이걸 뺏기면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가 걸리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규모 투자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정책, 이게 정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또 한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예,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양자 우위를 이 분야들에서 달성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땐 게임이 끝나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뭐 디웨이브도 그렇고 최근에 발표하는 걸 보면은 양자 컴퓨터 기술 그 자체를 발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팀 짜기를 많이 하는 발표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자 컴퓨터를 자기네들이 어쨌든 갖고 있으니까 처음에 소프트웨어 결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고 저런 성과를 냈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IP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이만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아이온큐가 현대차랑 하는 거는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동으로 막 해나가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거고 디웨이브가 최근에 가격이 확 떴던 거는 골드만삭스였는지 모건 스탠리였는지 하여튼 금융권 쪽 관련된 ETF 상품의 리밸런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디웨이브에 있는 알고리즘과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이 그 분야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평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양자 컴퓨터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것보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그 협력을 통해 뭘 만들어내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과연?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